1939년 히틀러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은 다음해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함으로써 서부 전선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유럽인, 특히 백인끼리의 싸움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전쟁에는 아프리카 식민지 출신의 군인들도 프랑스군 소속으로 참전했었습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함으로써 모든 식민지를 박탈당했지만 프랑스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아프리카에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전쟁 전에도 이미 정규군에 알제리와 튀니지 출신의 군인을 30만 명 넘게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나머지 아프리카 식민지들에서 수십만 명의 군인들을 추가로 차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빠르게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전쟁 내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 와중에 독일이 포로와 민간인을 상대로 벌인 범죄들이 이후 역사학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서부전선에서는 프랑스가 빠르게 무너졌기 때문에 전쟁 범죄에 대한 관심 또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군이 프랑스와의 전쟁 과정에서 사로잡은 아프리카 출신의 군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펴보면 나치의 범죄뿐만 아니라 나치가 가지고 있던 세계상이 어떠했는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네갈 출신 군인들의 사례가 이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세네갈에서 식민지 군대를 조직해 왔었습니다. 프랑스는 이 군대에 세네갈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다른 지역 출신의 사람들까지 편입할 정도로 이 군대를 중요시했는데 이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도 세네갈군은 이미 유럽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도 이 군대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이르러서야 프랑스의 한 역사학자가 이때 일에 관한 책을 씀으로써 이들이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히면서 벌어진 일들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이 이들과 조우한 최초의 기록은 1940년 5월 24일의 한 전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의 전투 이후 50여 명의 세네갈 부대 부상자가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혔는데 독일의 군인들은 이들을 즉시 처형해버렸습니다. 2주 후인 6월 10일의 한 독일군의 일기에는 또 다른 포로 12명을 사살했다는 기록이 드러납니다. 서부 전선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독일군이 세네갈 부대 포로들을 총검과 벨트를 가지고 괴롭혔고 이들에게 어떠한 음식이나 물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안 프랑스 장교는 독일 측에게 세네갈 부대의 포로들도 국제법에 정한 전쟁 포로의 대우에 걸맞게 다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요구를 접한 독일 장교는 저 사람들은 야만인일 뿐이요 라고 대답하면서 이를 일축했습니다. 이런 식의 전쟁 범죄는 최소한 30개가 넘는 독일 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몇 달 안에 최소한 수천 명의 세네갈 부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를 출신 지역과는 상관없이 전쟁 와중에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죽은 것은 안 된 일이지만 전쟁 중에 군인이 목숨을 잃는 것은 흔히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네갈 부대가 주는 특수성은 나치 독일이 이들을 꼭 집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 1940년 5월 우리에게 나치 선동가로 잘 알려져 있는 괴벨스가 프랑스 군중 아프리카 출신 군대에 대한 보다 강력한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나치 어용 언론에서는 흑인 군인들을 피를 마시는 야수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을 잔혹하고 야만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던 데에는 또한 독일의 역사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독일 또한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때 저항하는 아프리카인들을 잔혹하게 짓밟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미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적국들을 상대로 마치 흑인처럼 행동한다를 비난의 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프랑스가 배상금 문제로 독일의 루어 지방을 점령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점령군 중 이 아프리카 출신의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많은 독일인들에게 충격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흑인에 비해 자신들이 당연히 우월하다고 생각도 아니고 무의식의 영역으로까지 전제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아프리카인들이 독일 본토를 점령하고 있는 그림은 독일인들에게 그야말로 세기말적인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을 독일 지역에 투입한 프랑스는 적어도 독일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불문율을 파괴한 셈이었습니다. 같은 백인들끼리 일시적인 승패에 따라 서로를 점령하는 것도 아니고 다름 아닌 흑인을 투입해 상대를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괴벨스와 나치는 바로 이때의 기억을 다시 소환함으로써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 소속의 흑인 부대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처를 선동했던 것입니다. 전쟁 와중에 독일군에서 나치 상부에게 전해진 한 보고서의 내용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영화를 관람해본 이라면 프랑스와의 전투가 마치 흑인화된 민족에 대한 인종전쟁의 장면으로 보여질 것이다. 순수한 독일 민족에게 야만적인 야수를 투입한 흑인화된 민족, 프랑스 말이다. 루어 지역에서 독일이 입은 트라우마는 히틀러의 지시에서도 드러납니다.
히틀러는 가능한 한 어떠한 낯선 인종도 독일 본토에 들여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고, 때문에 백인 포로들과는 달리 프랑스의 흑인 부대는 프랑스 내부, 특히 프랑스 남서부에 수용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노동력을 위해 이들을 독일 내부에서 활용할 때도 최대한 짧게 투입되고 바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송시켰습니다. 백인 포로들과 비교해서 처우도 매우 열악했는데 식사나 위생적인 환경도 그러했고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총살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1940년 가을이 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의 승리가 유력해지면서 전쟁포로 일반에 대한 처우가 조금 너그러워졌는데 일선 현장에서 흑인 포로들에 대한 대우도 별 생각 없이 일반적인 경향에 맞춰 여유롭게 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민간단체가 작성한 기록에 따르면 이때의 독일인은 매우 이해심이 많았고 포로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심지어 가족의 주소도 우리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편지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사진들에서는 흑인 포로들이 독일 군인들과 같이 담배를 피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흑인 포로들에 대한 이런 너그러운 대우가 일선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940년 10월 독일의 한 장교는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어떠한 지역에서는 포로들이 독일군을 구테 알테 파파스, 즉 좋은 나이든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는 기록이 나왔는데 이는 앞에 언급한 나치와 독일 상부의 트라우마를 생각해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초기까지만 해도 무차별적으로 처형이 이뤄진 것에 반해 이처럼 급하게 대우가 바뀌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1940년 7월 전쟁 포로를 감시하는 감시병들을 교체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일 이후로 주로 전쟁에 직접 투입되기에는 신체적인 조건에 어려움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이들이 감시병으로 투입되었습니다. 포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이 전에 비해서는 비교적 다가가기 쉽게 느껴졌습니다. 반대로 새롭게 투입된 감시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신과 직접 전투를 벌인 것도 아니었기에 상대적으로 반감이 덜했고 이들을 모두 처형할 것도 아닌 바에야 통제하는 데 있어서도 유화적으로 나서는 것이 실리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는 의지와 상관없이 투입된 일반적인 독일인에게서는 비교적 편견이 없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현장의 사정이었고 괴벨스와 같은 이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10월 이후 프랑스에 배치된 독일군 전체에게 흑인 포로들과 어떠한 사적 교류도 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통지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을 일방적으로 야만인으로 규정하는 것과는 모순되게 독일은 이들을 포섭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는 이들을 통해서 프랑스가 아프리카에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흔들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독일이 뺏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독일군은 포로로 잡힌 세네갈 부대 군인들 중 고향으로 돌아가서 독일군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 세네갈은 식민지에 불과했지만 절대 다수의 세네갈 부대 군인들은 이때 독일군의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프랑스에 대한 신의와 충성을 지켰습니다. 문제는 프랑스에 대한 충성이 응답 없는 외침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가 승전한 이후 이들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참전한 것과 신의를 지킨 것에 대한 공로를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징집할 때만 해도 프랑스 정부는 마치 복무가 끝나고 나면 프랑스 시민권을 줄 것처럼 암시했지만 막상 상황이 종료되자 이를 모른 척했습니다. 심지어 승전 행사에서도 이들은 일원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승전의 상징인 샤를 드골은 수십만에 달하는 흑인 부대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로지 백인으로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세네갈 부대의 대부분은 1944년 이후 아프리카로 돌려보냈는데 이때까지 심지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300여 명의 군인들이 식민지에서 임금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자 프랑스 군인들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이때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약 300여 명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2012년에 이르러서야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프랑수와 올랑드가 공식적으로 사죄함으로써 진압 과정에서 있었던 학살을 인정했습니다.